창호지 문을 살랑거리는 날이었습니다. 홍마님의 방 안에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만이 그녀의 유일한 손님이었지요. 잠십세 남편 잃고 셋째 해를 맞이한 홍마님의 나날은 그렇게 적막했습니다. 또 봄이 왔구나.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젊고 고왔으나 눈빛만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쓸쓸함이 가득했지요.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긴 기침 한 번 없이 떠나버린 남편. 그보다 더 야속한 것은 그의 빈자리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이부자리가 그녀를 괴롭혔지요. 마님, 점심상을 들여왔사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계집종의 목소리에 홍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이 돌지 않아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뜰 아래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궁금증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간 홍마님의 눈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기와 지붕 처마 아래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에서 한 사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작년 가을부터 들어와 일하는 머슴 길복이었지요. 아니, 저놈이 대낮부터 처음에는 일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는 머슴이 못마땅했습니다만 홍마님의 시선은 이내 다른 곳에 머물렀지요. 땀에 젖어 반쯤 벗겨진 저고리, 그리고 헐거운 바지춤, 더욱이 살짝 풀어진 허리끈 아래로 그만 드러난 사내의 방망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단단한 참나무 도끼 자루처럼 우람한 그것이 바지 천 위로 그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지요. 어머, 어째서 눈이 안 떨어지지? 홍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부끄러움에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시선만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그녀의 눈빛은 점점 촉촉해져 갔어요. 길복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그 미련하고 맥없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구릿빛 피부, 힘줄이 도드라진 팔뚝,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단단한 가슴, 그리고 그 아래 우뚝 솟은 남자의 상징물은 마치 태산처럼 위험 있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홍마님은 급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이 낯선 감정에 그녀는 당황했어요. 과부의 몸으로 사내의 방망이를 훔쳐본다니 이는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본 것은 쉽사리 잊히지 않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홍마님은 자꾸만 머슴방 앞을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었지요. 빨래를 더 잘 말리는 장소를 살피는 것이라든가 담장 및 무궁화가 잘 자라는지 보는 것이라든가.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길복과 그의 단단한 방망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밤이 되면 더 큰 문제였지요. 눈을 감으면 그날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정을 나눈 지 오래된 터라 홍마님의 몸은 그 생각만으로도 달아올랐어요.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이다 결국 찬물로 세수를 하기를 여러 날 그녀의 갈증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반짝였고 입술은 더 붉게 보였지요. 마치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직전의 모습처럼 홍마님의 몸과 마음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의 중심에는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꿈속에서 홍마님은 길복의 강인한 팔에 안겨 있었고 그의 뜨거운 방망이가 그녀의 허벅지를 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은 몸에 남아있어 홍마님은 자신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머슴 길복, 그는 원래부터 마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가을 마지막 낙엽이 떨어질 무렵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미련하고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머슴으로만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일에만 충실했으니까요. 가을거지는 잘 마치셨소. 마님? 길복이 마님에게 처음 던진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홍마님은 그저 머슴이 예의를 아는구나 생각했을 뿐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울림에 주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낮잠 자는 모습을 본 이후로 홍마님의 눈에 비친 길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물통을 들어 올리는 길복의 팔뚝이 햇살에 번들거릴 때마다 홍마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땅을 일구는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구릿빛 살갗을 타고 내려갈 때면 그녀의 시선도 함께 미끄러졌지요. 저놈이 원래 저렇게 사내답던가? 홍마님은 자문자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이 살짝 열린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홍마님은 부엌에서 길복에게 줄 막걸리를 한 주전자 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집종에게 시켰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홍마님은 직접 막걸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일하기 고되냐, 길복아? 여기 막걸리 한 잔 마시렴. 길복은 깜짝 놀라 허리를 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맑고 검었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내가 날마다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내가 직접 건네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홍마님은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주전자를 받았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고 홍마님은 마치 봄날 첫 번개를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길복이 막걸리를 마실 때 그의 목을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홍마님은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심한 듯 흐르는 땀방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가슴팍으로 스며들었지요. 마치 홍마님의 시선처럼 말입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낮잠 자는 머슴의 모습, 우물가에서 물통을 드는 모습,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는 그의 목을대, 그리고 그 아래로 헐렁한 바지 속에 숨어있던 단단한 방망이의 윤곽. 홍마님은 자신의 생각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나? 밤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녀는 길복의 손길을 상상했지요. 점점 더 대담해지는 상상 속에서 그녀는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홍마님은 머슴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촛불 아래 길복은 우통을 벗고 앉아 있었지요. 그의 가슴은 마치 험준한 산등성이처럼 굳건했고 팔뚝의 힘줄은 나무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홍마님은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본 길복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꽃봉오리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튿날 홍마님은 머리를 곱게 빗고 연지를 발랐습니다. 계집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아니 마님, 무슨 경사라도 있으신지요? 그런 게 아니다. 그저 내 자신을 위해서다. 홍마님은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여인의 마음이 깨어난 것이었지요. 한동안 죽은 듯이 살아왔던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홍마님은 길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러 그의 앞에 나타나 지시를 내리거나 머슴방 근처에서 빨래를 널고 때로는 우물가에서 마주치기를 기다렸지요. 그런 날이면 홍마님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우아했고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길복아, 오늘은 뒷산에 있는 약초를 좀 캐오너라. 내 몸이 요즘 허해서 말이다. 네, 마님. 조인이 정성껏 캐오겠습니다. 길복은 항상 공손했지만 홍마님은 때때로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집을 때나 바람에 치마가 살짝 흩날릴 때면 더욱 그러했지요. 길복의 시선이 그녀의 피부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홍마님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이요. 홍마님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봄날의 강물처럼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강물 속에는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늘 함께 떠다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꿈속에서 길복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뒷산에서, 때로는 우물가에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침소에서. 그 꿈들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깨어난 후에도 오래도록 그 감각이 남아 있었지요. 며칠 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달빛은 마당의 은빛 물결을 일렁였지요. 홍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부자리를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저 달도 나처럼 외로울까? 홍마님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졌고 그 감촉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지요. 한동안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발걸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슴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수백 번도 더 자신을 말렸지만 몸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홍마님의 그림자는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슴방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손이 흔들리자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지요.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숨은 어느새 가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죄야. 아주 큰 죄야. 문틈 사이로 자고 있는 길복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문틈을 통해 들어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길복의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처럼 홍마님의 시선은 자연스레 아래로 향했고 바지춤 사이로 또렷하게 드러난 방망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홍마님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사내의 방을 훔쳐보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요. 그 단단한 방망이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홍마님은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지요. 그 불은 이제 그녀의 전신을 타고 올라 가슴과 아랫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거울 속 여인은 낯설었지요. 그렇게 붉게 달아오른 뺨과 촉촉한 눈동자, 그리고 가쁜 숨결이 오르내리는 가슴. 그녀는 자신이 다시 여자로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홍마님은 자신의 손으로 옷자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가슴은 마치 봉긋한 언덕처럼 아름다웠고 허리는 가늘고 유연했지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아직은 젊구나. 그녀는 자신의 맨살을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감촉은 달콤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을 보며 그녀는 더 큰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의 손길이 그리운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겠구나. 그날 밤 이후로 홍마님은 더 자주 머슴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길복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그녀는 일부러 길복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길복아, 이 괴짝을 내 방으로 옮겨주렴. 네, 마님. 조인이 들겠습니다. 길복이 무거운 괴짝을 들 때 그의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홍마님은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길복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그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를 맡았지요. 그것은 흙냄새와 섞인 사내의 향기였고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는 향기였습니다. 여기 두면 되겠습니까, 마님? 그래, 좋다. 참, 길복아. 홍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길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가슴과 허리를 스쳤다가 급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가을부터니 꽤 오래되었구나. 네, 마님. 덕분에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느냐? 그 말에 길복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요. 아니옵니다, 마님. 저희는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반응에 은근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도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그녀는 더욱 대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길복은 그녀의 방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길복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아, 꿈인걸. 새벽녘에 깨어난 홍마님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게 달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감각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다녀간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지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해. 홍마님은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양반가의 규범과 예절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굴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길복을 만나고 매일 아침 그 꿈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일어나는 그녀의 일상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홍마님은 또다시 머슴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번에는 등불도 없이 달빛만을 의지한 채였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꿈만 꾸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실제로 그 단단한 방망이를 만져보고 그 뜨거운 도끼질을 느껴봐야 한다는 것을. 내일 밤에는 홍마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밤 비가 올 거라 했지요. 비 오는 밤이면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꼭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외로움보다 결의가 더 짙게 묻어났지요.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의 입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날 거야. 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그날 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먹빛 같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굵은 비가 내렸지요. 비는 기와 지붕을 두드리고 마당을 적시며 쏟아졌습니다. 홍마님은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름을 발라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은 마치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부드러웠지요. 그녀는 살짝 연지를 찍어 입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속옷은 깨끗한 향이 나는 비단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인가?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작은 등불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로 인해 어두웠고 바람은 창호를 격렬하게 두드렸지요.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말입니다. 후원을 지나 머슴방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지요. 오히려 그 촉촉한 감촉이 그녀의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머슴방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문고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누구? 길복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 안은 작은 등잔 하나가 흐릿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길복은 호치부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님? 홍마님은 말없이 문을 닫고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길복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는 급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려 했지만 홍마님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말하지 마라. 오늘만큼은 말 말 거라. 홍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길복에게 다가갔지요.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곡선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희는 내 말 듣지 않겠느냐? 홍마님은 길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무릎 위로 올라앉았지요. 길복의 숨이 거칠어졌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홍마님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와 온기에 그의 의지는 흔들렸습니다. 마님,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오늘 밤 너는 머슴이 아니야. 그저 한 사내일 뿐이지. 홍마님의 손이 조심스레 길복의 팔을 훑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그녀의 손끝에 감각적으로 전해졌지요. 길복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 아래의 방망이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소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티지 마. 홍마님은 길복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거친 턱수염이 그녀의 손바닥을 간지렸지요. 길복의 숨결이 뜨거워졌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욕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를 가려주었고 바람 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했지요. 그 순간 길복의 손이 마침내 홍마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 홍마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끝에서 마주한 환희였지요. 길복의 손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내 이름을 불러다오. 오늘만큼은 아니, 됩니다. 그건 홍실,
내 이름은 홍실이다. 길복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실, 마님. 그 순간 홍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님이라 불렸을 뿐이었지요. 길복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그는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지요. 길복아. 홍마님의 손도 길복의 저고리를 천천히 벗겼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단단한 성벽 같았고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달빛 같았지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더듬었고 그의 심장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몸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길복의 단단한 방망이가 마침내 그녀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들었을 때 홍마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환희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 같았고 얼어붙은 강물이 봄을 맞아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아, 길복아. 길복의 도끼질은 강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홍마님의 몸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갔지요. 두 사람의 몸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고 그들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을 넘어 두 외로운 영혼의 만남이었지요. 홍마님은 길복의 팔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인의 기쁨을 다시 느꼈고 길복은 그녀의 품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고 그들의 몸은 빗물보다 더 뜨겁게 젖어 있었지요. 도끼질 소리도 빗소리도 모두 멎었구나. 홍마님은 길복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길복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웃었지요. 그의 웃음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마님, 아니, 홍실 마님, 그냥 홍실이라 불러다오. 오늘 밤만큼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은 그들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이었고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의 정념의 불길은 그 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격렬하게 타올랐지요.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홍마님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고 길복은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아침이 오는구나. 동이 트기 직전 홍마님은 길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마님과 머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길복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옷자락을 정리해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졌지요. 그의 손길에는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꿈이었을까? 아니옵니다, 마님. 꿈이 아니었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었지요. 이렇게 뛰는 내 심장이 이것이 진짜란다. 그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공기가 창문으로 들어왔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나른했지만 그것은 불편한 나른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병이 나은 후의 상쾌함 같은 것이었지요. 어젯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홍마님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복의 손길이 닿았던 곳곳에서 여전히 그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지요. 그녀는 자신의 피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계집종은 홍마님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안색과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입가에 머무는 미소가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오늘 안색이 참 좋으십니다. 어젯밤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오랜만에 깊이 잤다. 홍마님은 부끄러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었지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홍마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길복을 찾았지요. 길복은 마당 구석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평소보다 더 힘차고 리듬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마님이 다가가자 길복은 곧 고개를 숙이고 도끼질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마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 잘 잤다. 길복이도 좋은 아침이구나. 길복은 잠시 고개를 들어 홍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지요. 그 안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홍마님은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가까이 다가갔지요. 이 몸을 품고도 고개를 숙이느냐, 머스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길복은 놀란 눈으로 홍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아녀자의 속이란 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느냐? 홍마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그것은 여인의 자부심이었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는 마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뜻이라 내 뜻은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한 것뿐이다. 홍마님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이후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시면서 어찌 내가 마님이기 이전에 한 여인임을 너는 잊었느냐? 길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지요. 그의 굵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비가 올 것 같구나. 홍마님의 말에 길복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 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지 아래의 그 방망이는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홍마님은 더 당당해졌고 길복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그들은 철저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건 달빛이 비치는 밤이건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지요. 홍마님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따으며 오랜만에 붉은 연지 한 점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점점 윤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욱 생기가 넘쳤지요. 이제야 숨을 쉬는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단지 살아있었을 뿐 진정으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지요. 길복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순순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홍마님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마님께서 밤마다 머슴방에 다니신다더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다네. 어젯밤에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누가 감히 마님을 뒷말하느냐? 홍마님은 갑자기 방문을 열고 호통을 쳤습니다. 계집종들은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마님. 그날 밤 홍마님은 길복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길복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마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소문이 퍼지면 무서우냐, 길복아? 저희는 마님의 명예가 걱정됩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지요. 명예,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이 행복에 비하면. 그러나 길복의 근심 어린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홍마님 사이에 놓인 엄청난 신분의 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님, 소인은 마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를? 아니다. 우리를 지키자, 길복아.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홍마님은 밤에 머슴방을 찾아가는 대신 길복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금기를 깬 사랑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홍마님의 친정 오라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과부마님이 머슴과 통정을 했다더라.
밤마다 도끼질이 들렸다더나 뭐라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홍마님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뿐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입술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졌지요. 그 입술은 이제 길복의 입술과 얼마나 많이 닿았던가요?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길복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홍마님이 수모를 당할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홍마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마님, 소희는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소인 때문에 마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의 말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세게 쳤지요. 내가 감히 내 마음도 모른 채 혼자서 결정하겠다고? 마님, 내가 용기 없는 놈이라면 나라도 용기를 내겠다.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가 되었지요. 길보가 약속해라.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마님, 소희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으로 약속해다오. 홍실, 약속합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밤하늘의 별들을 증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지요. 어느 아침 홍마님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문 너머로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홍마님은 급히 옷을 갖춰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녀의 친정오라비 홍판서와 그의 수행원들이 서 있었고 한쪽에는 길복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길복의 얼굴은 이미 맞았는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계집애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홍판서는 진노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가득했지요. 오라버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머슴놈과 밤마다 벌이는 추잡한 짓이 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다. 홍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라버니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옵니다. 이게 가문의 수치다. 내가 어미 얼굴에 먹칠을 해? 홍판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당장 이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 죄를 뉘우치며 살 것이다. 싫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홍마님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요. 이러한 모습에 홍판서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머슴놈이 내 정신을 훌렸구나. 저놈을 당장 처단해야겠다. 홍판서는 수행원들에게 손짓했고 그들은 길복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모두 움츠리고 있었지요.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제발. 홍마님은 급히 길복 앞으로 달려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대로 물러서라. 누이야, 이 머슴놈이 널 홀렸어. 이 놈을 처단하면 내 정신도 돌아올 것이다. 아닙니다. 길복이 저를 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를 택한 것입니다. 홍마님의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그녀가 길복의 어깨에 손을 얹자 길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무슨 책임이냐, 길복아?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홍마님의 말에 홍판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홍마님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 부르막심한 계집애가. 홍판서의 손이 홍마님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길복이 몸을 날려 홍마님을 감쌌지요. 홍판서의 강한 손길이 길복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길복아. 홍마님은 길복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길복은 아픔을 참으며 미소 지었지요. 괜찮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을 지킬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홍판서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지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관아에 넘겨 죄를 묻겠다. 수행원들이 길복을 잡으려 했지만 길복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지요. 홍마님은 그를 감싸 안으며 오라비를 행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길복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누이야, 넌 정말 미쳤구나. 저런 천한 모습과 천하다고요? 아닙니다. 오라버니, 길복은 천하지 않습니다. 그는 홍마님은 말을 멈추고 길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복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막으려 했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길복을 택한 것은 그가 단지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제 영혼이 그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홍마님의 고백의 마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홍판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내 말은 내가 저 머슴놈을 사랑한다는 것이냐? 네, 오라버니, 제가 길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홍판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졌지요. 그때 길복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홍마님의 손을 붙잡고 홍판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소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홍판서의 냉소적인 물음에 길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대감마님, 사실 소인은 길복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기 봐라. 과부마님이 머슴과 통정했다던 그 집이야. 아이고, 저런, 대감까지 오셨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두근거림이 점점 커졌고 홍판서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이 집을 포위하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라.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홍마님은 길복을 붙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이성적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래,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그 소문을 잠재울 수는 있다. 저 머슴놈을 처단하고 널 멀리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길복과 함께하겠습니다. 홍마님의 외침에 마당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길복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위험이 깃들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길복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마저 달라졌지요. 더 이상 머슴의 비굴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천한 머슴아? 소인은 사실 천한 머슴이 아닙니다. 길복의 고백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홍마님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길복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홍판서의 물음에 길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혔지요. 제 본명은 이길입니다. 병조판서 이대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마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홍판서의 눈이 커졌고 홍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길복을 바라보았지요. 이 대감의 둘째 아들이라고? 이 대감의 둘째 아들이라고? 홍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길복 이제는 이길이라 불러야 할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로 몰려 가문이 몰락했을 때 저는 신분을 감추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머슴으로 살아왔지요. 홍마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양반가의 자제였던 것입니다. 길보가, 아니 이길이여,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제 정체가 알려지면 위험할 것이기에. 홍판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감의 이름은 그도 알고 있었지요. 한때 조정에서 크게 활약했던 명문가의 수장이었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증거가 있느냐? 내가 정말 이 대감의 아들이라는. 이길은 품속에서 작은 폐물을 꺼냈습니다.
이 대감 가문의 가보였지요.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홍 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고민이 가득했지요. 홍마님은 모든 걸 잃게 된 이 순간 이 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었다. 그러니 내가 죄를 뒤집었을 생각 하지 마라. 마님, 이제는 내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없으니. 이 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홍마님은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선택한 것이겠지. 홍 판서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요. 내일까지 이 집을 떠나거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는 돌아서서 수행원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몇 해 뒤, 먼 변방의 작은 마을, 잔잘하게 자리한 정갈한 찻집에서는 언제나 향기로운 차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여기 차 한 잔 더 주시게. 찻집을 찾은 나그네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곧 고운 미색의 여인이 차를 들고 다가왔지요. 그녀는 3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 차가 식었나 봅니다. 제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실, 이제는 이씨 성을 따라 이홍실이라 불렸지요. 찻집 마당에서는 늘 도끼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한 팔뚝을 가진 사내가 장작을 패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는 이 길, 한때 길복이라 불렸던 머슴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장작이 충분하네요. 홍실이 마당으로 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길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았지요. 그래도 겨울을 대비해야지. 올해는 유난히 추울 것 같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집에서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지요. 툭, 퍽, 도끼질 같은 소리가. 도대체 그 소리가 몇 해째 계속된다고.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차를 마시다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 찻집이 유명하다고 들었소. 비결이 무엇이오? 홍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결이라. 그건 아마도 이 방망이 하나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쥐고 있는 도끼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방망이 하나로 내가 다시 살아났지요. 나그네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부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홍실과 이길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금기를 깨뜨리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도끼질 소리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마님이 이룬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론 낮잠 자는 한 장면에서도 시작되는 법 아닐까요? 옛날 옛적 조선 말기 산골 마을 송화골에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과 귀가 가까운 이 마을은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만큼이나 소문과 시선이 빠르게 오가는 곳이었지요.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선 여전히 신분과 체면, 금기와 소문이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 작은 언덕 위에는 오래된 양반댁이 자리하고 있었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기와지붕 아래 선아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3년, 24세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선아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신의 슬픔을 삼켜왔습니다. 마님, 오늘 아침 이슬이 진주보다 맑습니다. 머리 빗어드릴까요? 여종 복녀가 매일 아침 선아의 방문을 열며 던지는 말이었지요. 16의 복녀는 어릴 적부터 선아를 모셔온 여종으로 마님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복녀의 눈에는 늘 마님만 담겨 있었소. 마님의 슬픔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복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복녀야. 오늘따라 왜 이리 머리가 무거운지. 선아의 긴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지요. 복녀는 그 머리카락을 빗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아요. 이 손으로 만질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요. 무더운 여름날, 선아는 마당의 배롱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의 시집와 24의 과부가 된 그녀의 가슴에는 재 피어보지 못한 꽃잎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소. 밤이면 홀로 이불을 끌어안고 외로움에 몸을 떨곤 했지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조만득이 양반댁을 찾아왔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조만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소근검은 잿물처럼 탁했지요. 천하댁에는 일손이 부족할 터인데 새 머슴 하나 드리는 게 어떻겠소. 조만득의 말에 선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과부의 집에 젊은 일꾼을 들인다는 것은 시선이 따가울 일이었지요. 하지만 넓은 마당과 텃밭을 홀로 가꾸기엔 선하의 연약한 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에구, 세상 말이 그리 무서워서야 어찌 살겠습니까? 댁이 걱정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일 잘하는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선하는 새 머슴을 드리기로 했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름 모를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소.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와 붉은 입술, 고운 피부. 남편이 떠난 후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생각인가. 부끄러워라. 선하는 얼굴을 감싸며 침상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방에 은은하게 스며들었지요. 그 달빛 아래 선하의 마음속에서는 은밀한 갈망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하가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서 있었지요. 키 큰 사내는 넓은 어깨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소. 눈매는 선비처럼 맑았으나 투박한 손과 굵은 팔뚝은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인 대봉이라 하옵니다. 오늘부터 이 댁의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람소리 같았지요. 선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소. 낯선 사내의 존재감이 작은 마당을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복녀가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 먼저 마당 한번 쓸어보거라. 선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소. 이런 감정은 오래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마당을 훔쳐보니 대봉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왔습니다만 왜 이리 얼굴이 붉으십니까? 열이라도 나십니까? 복녀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선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더워서 그럴 뿐이야. 그날부터 양반댁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소. 대봉의 부지런한 손길로 황폐했던 마당과 텃밭이 생기를 되찾아갔지요. 우물가에 물을 깃는 그의 모습, 땀에 젖은 등허리, 나무를 패는 힘찬 움직임. 선하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으로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하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소. 대봉이 장작을 안고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요. 순간 선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대봉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지요. 마님, 내일 장애에 가실 예정입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소인이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대봉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아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선하는 혼자 있기가 두려웠소. 대봉을 보면 볼수록 가슴 한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이런 감정은 과부인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온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선하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거울 속 모습을 바라보았소. 24세 나이에 젊은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피어나지 못한 꽃봉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인가?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것인가? 선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지요. 창문 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소. 선하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지만 눈앞에는 계속해서 대봉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여종인 복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마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새로운 머슴이 온 후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소. 잠복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선하는 우연히 담장 너머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선하는 뒤뜰로 나가 빨래를 거두려던 참이었소. 그때 담장 너머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선하는 담장의 작은 틈으로 눈을 돌렸지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봉이 맨몸으로 물통에 물을 끼얹고 있었소. 햇볕에 그을린 강인한 체격, 그리고
절구대보다 더 오람한 그것이 선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선아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뺨이 화로처럼 달아올랐소.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게 무슨 생각인가? 체면이 있지. 어찌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양반집 규수였던 그녀가 이제는 머슴의 알몸을 훔쳐보고 마음이 동요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욕망이 솟구치고 있었지요.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몸이 편찮으신 게 아닙니까? 다음 날 아침 복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소.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다. 걱정 말거라. 선아는 아침 내내 대봉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그가 알까 두려웠지요. 그러나 대봉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을 했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낮 선아는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창문 틈으로 보니 대봉이 맨몸으로 장작을 패고 있었소. 땀방울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대봉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지요.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굵은 팔뚝, 단단한 가슴, 그리고 어제 본 그것. 선아의 입술이 바짝 말랐소. 그날 밤 선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며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씨름했지요. 24세 꽃다운 나이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 선아는 결심했지요. 대봉을 불러 마당 뒤편에 새는 기와를 고치아 명하기로. 그리고 어두워지면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단장을 했습니다. 복녀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선아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소. 마님, 오늘따라 왜 이리 곱게 단장을 하십니까? 손님이라도 오시는지요? 복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아는 미소만 지었지요. 때론 나 자신을 위해 단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녁 무렵 선아는 마당에서 일하던 대봉을 불렀소. 대봉아, 안채 뒤편 기와가 새는 것 같구나. 밤에 와서 한번 살펴보거라. 대봉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소. 한편 여종 복녀는 담장 너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질투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소. 달이 뜨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아는 등불을 어둡게 줄이고 복녀를 일찍 물러가게 했지요.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소. 그녀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철썩. 마당 뒤편에서 기와를 고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뜰로 향했소. 대봉아, 선아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지붕 위에 있던 대봉이 고개를 돌렸지요. 달빛 아래 선아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소. 비단 속옷 하나만을 걸친 그녀의 실루엣이 대봉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마님? 대봉은 몰라 말을 더듬었지요. 그는 서둘러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찌 이 밤에? 선아는 아무 말 없이 대봉의 손을 잡았소.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선아는 몸을 떨며 속삭였지요. 오늘 밤만은 나를 마님이 아닌 한 여인으로 대해주오. 대봉의 눈이 커졌소. 그의 가슴 속에서도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는 마님의 명예가. 선아는 손가락을 대봉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지요. 말하지 말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소. 대봉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선아의 얼굴을 감쌌지요. 그 손길은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소. 그것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 같았지요. 선아는 자신의 몸이 봄날의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봉의 단단한 가슴은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았소. 선아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봉의 손길이 그녀의 몸 위를 맴돌았지요. 그 손길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소. 선아의 몸은 버들가지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봉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간지렸지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어루만졌소. 천하는 자신이 한 줄기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님, 대봉이 속삭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의 메아리 같았소. 천하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봉긋한 오렌지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웠지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소. 그것은 마치 바람과 구름이 만나 비가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천하는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꽃 피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대봉의 딱딱한 방망이가 그녀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들었소. 천하의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비가 내리는 소리 같았지요. 대봉의 움직임은 점차 빨라졌소. 천하는 자신이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봉아, 천하가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지요. 그 순간 그녀는 산의 정상에 도달한 듯 온몸이 떨려왔소.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환희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대봉도 얼마 후 절정에 이르렀지요. 그의 몸이 떨리며 진한 사랑의 씨앗이 선화의 안에 뿌려졌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천하의 머리카락이 대봉의 가슴 위로 흘러내렸지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들의 몸을 비추었소. 마님, 아니, 선화님. 대봉이 조심스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선화는 미소 지었소. 오늘 밤만은 그냥 선화라 불러주오. 그들은 다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선화는 자신이 진정한 여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여종 복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지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달구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천하는 대봉의 품에서 벗어나 조용히 일어났소.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현실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지. 이런 일이. 천하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요. 과부가 머슴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소.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따스한 행복감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야겠소. 곧 복녀가 올 시간이니. 잠에서 깬 대봉이 조용히 말했지요.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려 했습니다. 대봉아, 천하가 그를 불렀소. 대봉이 돌아보았지요. 이 일은 천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대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대봉은 방을 나갔지요. 천하는 홀로 남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소. 그것이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침이 되어 복녀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마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복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차가움이 배어 있었소. 천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녀야, 무슨 일 있니? 눈이 왜 그리 붉으냐? 복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지요. 밤새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마님께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에는 복녀의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었소. 천하는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아침 식사 후 선하는 마당으로 나갔지요. 대봉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소.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선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봉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요. 그녀에게 그 밤은 특별했지만 대봉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정사였던 걸까? 대봉아, 오늘 마을에 가서 쌀을 좀 사오너라. 천하가 대봉을 불렀소. 대봉은 고개만 숙여 인사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특별한 눈빛도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한편 복녀는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소. 그녀의 가슴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마님과 대봉이 나누는 소리, 그리고 그 후의 침묵, 복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찌 그런 상놈에게 마님의 몸과 마음을. 복녀는 빨래방망이를 세게 내리치며 중얼거렸소. 그녀의 마음에는 늘 마님만 있었습니다. 마님의 머리를 빗어주던 손끝, 잠든 얼굴을 바라보던 새벽. 그 모든 순간이 복녀에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었지요. 오후, 마을 이장 조만득이 다시 양반댁을 찾아왔소. 그는 넓은 뜰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슴이 일을 잘하는 모양이오. 뜰이 훨씬 정갈해 보이는구려. 천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덕분에 집안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조만득은 차를 마시며 선아를 유심히 바라보았소. 선아 댁, 과부로 살기 힘들지 않소? 이제 재혼을 생각해 보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선아는 얼굴을 굽혔습니다. 조만득이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지요. 고맙습니다만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조만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소. 그때 복녀가 조용히 조만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복녀가 조만득을 마당 한쪽으로 이끌었지요. 선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소. 복녀가 조만득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조만득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봉이 마을에서 돌아왔지요. 그는 쌀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소. 선아는 창문 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봉은 묵묵히 일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지요. 밤이 깊어 선아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소. 그녀는 자신이 진정 사랑한 것이 사람이 아닌 절구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대봉의 무심한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어쩌면 그저 한때의 실수였을 뿐인가.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혹시 대봉이 다시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그 소리는 이내 멀어졌소. 선아는 쓸쓸히 혼자만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둘 선아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 조만득이 앞장서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복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소. 마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장님께서 앞장서 오십니다. 선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요. 선아는 그때 복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소. 배신의 기세. 선아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복녀야, 무슨 일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마님, 용서하십시오. 마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선아는 모든 것을 깨달았소. 복녀가 그녀와 대봉의 관계를 마을 이장에게 알린 것입니다.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복녀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마님은 과부의 몸으로 어찌 상놈과 그런 일을 마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조만득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선아 댁 나오시오.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였소. 선아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봉도 곁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지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소. 조만득은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여러분, 보시오. 양반의 혈통을 이어받은 과부가 머슴과 간통을 저질렀소. 이는 우리 마을의 체면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조만득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소. 선아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를 때렸지요. 과부가 어찌 장놈과 간통이라니. 체면이 있지. 그때 대봉이 선아 앞으로 나섰소. 이보시오, 이장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봉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조만득은 비웃으며 대답했지요. 내 놈이 그 증거지. 여종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하였다. 선아는 절망적인 눈으로 복녀를 바라보았소. 복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사랑이 뒤엉켜 있었지요. 이제 선아 댁은 나와 혼인하는 것이 도리요. 그래야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게요. 조만득의 말에 선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만득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요.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간통을 저지르고도 그런 말이 나오? 마을에서 내쫓겨도 좋단 말이오? 그때 대봉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대봉에게 쏠렸지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머슴이 아닙니다. 제 본명은 윤대봉,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이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소. 대봉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마님의 친부와 제 선친은 오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선아마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선아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소. 자신의 친부? 그녀는 어릴 적 버려져
양부모에게 키워졌기에 친부모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오. 증명할 수 있소? 조만득이 소리쳤지요. 대봉은 품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소. 이것은 서나마님의 친부께서 제 선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나마님이 태어났을 때의 일을 적고 있지요. 천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태어난 날의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소. 그리고 그녀를 잃어버린 슬픔도. 아버지, 천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대봉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소. 천하마님과 저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부친들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저희의 관계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소. 일부는 동정의 눈빛을,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만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렇다 해도 과부와 머슴의 관계는 용납할 수 없소. 이 마을의 풍기를 어지럽힌 죄는 변함이 없소. 그때 복녀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녀에게 쏠렸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지요. 마님과 대봉 도령 사이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거짓을 말했습니다. 복녀의 고백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만득은 분노와 창피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선아를 노려보며 말했소. 이번엔 넘어가지만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때는 그 말을 남기고 조만득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선아와 대봉 그리고 복녀만이 남았지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소.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이상해져서. 복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복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오랫동안 자신을 모셔온 여종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소. 괜찮다, 복녀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선아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방으로 물러갔지요. 마당에는 선아와 대봉만이 남았소. 윤대봉이라 그대의 진짜 이름이군요.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봉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못해서.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소. 대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제 가문은 한때 명망 높은 양반가였지만 정쟁에 휘말려 몰락했습니다. 제 선친께서는 마지막까지 선아마님의 친부와 교류하셨지요. 돌아가시기 전 선친께서는 저에게 선아마님을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부는 어디 계신가요? 대봉의 눈빛이 슬프게 변했지요. 돌아가셨습니다. 선아마님을 찾지 못한 슬픔으로 오래 병석에 계시다가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부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왜 머슴으로 들어오셨나요?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셨다면. 대봉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선아마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몰랐습니다. 또한 마을 이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선아마님의 집안을 탐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소. 그들은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같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이어진 존재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그 시간은 달빛처럼 아름답고 은은했지요. 며칠이 지나 마을에는 또다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소. 조만득이 선아와 대봉의 관계를 끝까지 파헤치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미 관아에 이 일을 고발했다고 했지요. 이대로라면 마님께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대봉이 걱정스레 말했소.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나는 건 어떨까요? 멀리 다른 곳으로. 대봉의 제안에 선아는 잠시 망설였지요.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대봉은 선아의 방을 찾았지요. 그의 눈빛은 결연했소. 선아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선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대봉은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있는 한 선아님께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이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세력은 강합니다.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소. 그대가 없다면 나는 또다시 외로워질 텐데. 대봉은 선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찾아오겠습니다. 선아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봉은 품속에서 작은 목조 절구를 꺼냈소. 이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을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절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그 절구는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지요. 나는 절구대 하나로 기억될지 모르오. 그러나 마님이 사람을 기억해 주길 바랐소. 대봉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저었소. 아니요. 당신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소. 잊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났지요. 그것은 작별의 키스였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봉은 사라졌지요. 그가 남긴 것은 작은 목조 절구와 선아에게 불어넣은 생명의 씨앗뿐이었소. 한 달이 지나 선아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보다 예민해진 감각,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품게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아이? 선아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소. 그곳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봉이 떠났지만 그의 일부가 자신의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지요. 선아는 매일 밤 목조 절구 앞에 앉아 속삭였소. 당신은 떠났지만 내 안에는 당신이 남아있소.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지요. 선아의 뱃속에 자라는 아이도 조금씩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소. 그녀의 배는 이제 살짝 볼록해져 있었습니다. 마님,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복녀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 사건 이후 복녀는 더욱 충실히 선아를 모셨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복녀야. 선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지요. 이제 선아는 복녀의 마음을 이해했소. 그것은 질투였지만 동시에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선아의 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마님,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까?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소. 그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단다. 가끔은 마치 이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구나.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마님,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하고 결연했소.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이며 대봉의 흔적이니 어떤 시선도 견뎌낼 것이다. 복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아의 강인함이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마님, 소녀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선아는 복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소. 고맙구나, 복녀야. 너는 내게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소중한 벗이란다. 그날 오후 선아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과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이미 알려진 모양이었소. 하지만 선아는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것 봐라, 과부 주제에 뱃속에 아이를 품고. 쯧쯧, 세상이 어찌 되어가는지. 귓가에 들려오는 말들을 선아는 무시했지요. 그녀는 한 약재상 앞에 섰소. 약재상 영감님, 임산부에게 좋은 약재를 주십시오. 선아의 당당한 목소리에 수군거림이 잠시 멎었습니다. 약재상은 잠시 망설이다 약재를 내주었지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오.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좋을 거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받았소. 그 순간 마을 이장 조만득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용납할 수 없소. 조만득의 목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지요. 선아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소. 제 몸에 자라는 이 생명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조만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랑? 간통을 사랑이라 포장하다니.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마을의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장님, 그만하시지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저 젊은 과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려는 용기를 왜 막으시려는 겁니까? 노파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소. 조만득은 당황한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풍기문란. 노파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지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볼 때가 되었소. 저 여인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결연함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소. 선아는 감사의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만득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그 자리를 떠났지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마당에 있는 목조 절구 앞에 앉았소. 그녀는 절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마을에 나갔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우리는 당당했소. 당신의 아이는 강하게 자랄 것이오. 그날 밤 선아는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소. 아이가 마치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가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지요. 마님, 아이의 이름은 정하셨습니까? 선아는 미소를 지었소. 만약 아들이라면 대산다산이라 하고 딸이라면 연한의화라 부르려 하오. 대봉의 대자와 내 이름의 화자를 따서 복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되었지요. 겨울이 왔고 마을은 하얀 눈으로 덮였소. 선아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목조 절구 앞에 앉아 대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오늘은 아이가 발길질을 했소. 마치 당신처럼 힘이 센 것 같소. 어서 돌아와 당신의 아이를 만나보시오. 봄이 오고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선아는 산통을 느꼈소. 복녀는 서둘러 마을의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긴 진통 끝에 선아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대산이로구나. 너의 아버지를 닮았구나. 선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소. 그 아이는 대봉의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복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지요. 마님, 아이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행복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대사는 어느덧 5살이 되었소. 그는 마치 대봉을 닮아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선아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지요. 그녀의 강인함과 모성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소. 어느 봄날 선아는 마당에서 목조 절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산이 그녀 곁에서 장난치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소. 누구십니까? 선아가 물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지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사람. 대봉?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소. 대봉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선아님.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대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봉을 올려다보았소. 누구세요? 대산의 물음에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너의 아버지란다. 대봉은 무릎을 꿇고 대산의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소. 만나서 반갑다. 내 아들아.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욕망은 지나갔지만 생명은 남았지요. 사랑은 떠났다가 돌아왔고 그 흔적은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소. 멀리서 복녀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지요. 그 사랑 부디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소. 목조 절구 위로 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진심은 절구로 찌는 쌀처럼 고통스러워도 꼭꼭 눌러야 비로소 깊은 맛이 나는 법이었지요. 그들의 사랑도 그렇게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피워냈습니다. 한양 성곽 밖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먹비처럼 어둡고 길거리엔 등불 하나 켜진 곳이 없었지요. 빗물은 흙길을 적시며 작은 도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 내리는 길 위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갈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풀어져 내려와 있었죠. 윤마님은 며칠째 굶주린 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한때는 고귀한 양반가의 마님으로 비단 이불에서 자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살았지만 남편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쳐진 것입니다. 비에 젖은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의식은 흐려져 갔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누가 누워 계시네요. 아니, 이게 웬일이오? 마님이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거친 목소리와 함께 다가온 사람은 조선 한양의 떠돌이 거지 칠복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지만 두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칠복이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칠복이는 윤마님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윤마님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앞에 보이는 사람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였어요. 평소라면 코를 막고 돌아섰을 터이지만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물 좀. 겨우 이 말만 내뱉은 윤마님. 칠복이는 얼른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통을 꺼내 윤마님의 입에 조심스레 가져다 대었습니다. 목마름을 달래고 난 윤마님은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내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칠복이는 윤마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살고 있는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오두막이라 해도 반쯤 무너진 창고에 가까웠습니다. 지붕은 띠풀로 얼기설기 덮여 있고 빗물이 군데군데 새어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곳이 칠복이에겐 소중한 쉼터였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칠복이는 윤마님을 자신의 유일한 잠자리인 집더미 위에 조실스레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적신 헝겊으로 윤마님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윤마님은 잠시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걱정 마십시오. 안전한 곳입니다. 조인의 보금자리지요. 윤마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오두막, 구멍난 지붕, 그리고 초라한 살림살이. 이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란 사실에 눈물이 났지요. 어찌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한단 말입니까? 마님, 무슨 일이 있으셨소? 어찌 마님 같은 분이 저런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까? 칠복이의 질문에 윤마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대감의 딸로 태어나 정승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윤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록 거제 앞이지만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말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남편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소.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정적의 딸과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말을 잇지 못하는 윤마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칠복이는 말없이 윤마님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그자가 마님을 내쫓았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오. 남편은 우리 가문을 모함하여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려 하셨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윤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칠복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윤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이제부터 나랑 살아요. 내 마누라 해요. 뭐라고요? 윤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가 감히 양반 마님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미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칠복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거지지만 마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옆에 있겠소. 그날 밤 윤마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갈 집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지요. 이제 그녀는 버려진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냐? 바보 칠복이가 양반집 마님을 데려왔대. 뭐라고? 거지 주제에 무슨 마님 타령이야? 어젯밤에 데려왔다는데 아주 예쁘장하다더라. 사람들은 칠복이의 오두막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 했지요. 오두막에서 나온 칠복이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분은 내 마누라요. 누구도 건드리지 마시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거지가 마님을 마누라로 삼겠다니 이보다 더 웃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칠복이는 꿋꿋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앞을 지키며 윤마님을 보호했지요. 오두막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윤마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야 칠복이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오늘 장터에서 구해온 것이오. 비록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따리를 풀자 낡은 옷 한 벌과 작은 떡 몇 개가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수줍은 듯 웃으며 윤마님에게 건넸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마님께 좋은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윤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떡을 집어들었지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떡 한 조각을 먹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이런 처지가 됐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네, 내일부터 저도 도울게요. 윤마님의 말에 칠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지요. 마님이 무슨 말씀을
편히 쉬시기만 하십시오. 아니요. 나도 이제 이 생활에 적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윤마님과 칠북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양반마님과 바보 거지의 이야기가 한양거리에 퍼져나갔지요. 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윤마님은 점차 거지의 삶에 적응해 갔지요. 처음에는 찬밥 한 덩이에 눈물을 삼키고 천한 천막 속에서 비를 피하며 잠드는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비단 이불 위에서 자고 진수성찬을 먹던 마님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이고, 손이 다 갈라졌네. 윤마님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왔던 손은 이제 거칠어져 있었고 하얀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손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윤마님이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칠북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겐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고 따뜻했지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윤마님을 위해 물을 길어오고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장터에서 구한 고구마인데 혼자 다 드십시오. 너는 안 먹니? 저는 마님이 배부르면 됐습니다. 이런 칠북이의 모습에 윤마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양반집에서는 하인들이 당연히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지만 칠북이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조차 나눌 줄 알았고 아무리 험한 삶이어도 마님을 위해서라면 다 해주려 했습니다. 칠북아, 이제 우리 같이 먹자. 내 것까지 내가 먹으면 네가 배고플 텐데. 아이고, 마님, 제가 뭐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나도 거지 아니냐.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잊어버려요. 칠북이는 멋쩍게 웃으며 윤마님과 고구마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지요. 윤마님은 칠북이에게서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이었어요. 칠북아, 너는 왜 다들 너를 바보라고 부르니? 어느 날 윤마님이 물었습니다. 칠북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달랐으니까요. 말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바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게 저니까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윤마님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칠북이의 마음은 오히려 누구보다 지혜로웠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보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닐까? 봄이 오고 윤마님과 칠북이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칠북이가 구해온 씨앗으로 배추와 물을 심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파고 물을 주며 작은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마님, 이거 보십시오. 싹이 났어요. 칠북이의 환한 웃음에 윤마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양반가에서는 늘 갖춰야 했던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웃고 울 수 있는 지금의 삶이 때론 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윤마님은 생각했지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거지의 아내로.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윤마님은 칠북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토록 순수한 얼굴, 그토록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비난한 거지의 모습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영혼이었습니다. 윤마님의 가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고마움인지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칠북이가 자신의 삶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양반가의 마님이 거지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다니. 달빛 아래 윤마님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나무숲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윤마님과 칠북이는 함께 가꾼 텃밭에서 가을 수확을 하고 있었지요. 배추는 통통하게 자라 있었고 고구마는 땅속에서 알차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마님, 올해는 김장을 넉넉히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칠북이의 말에 윤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장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작은 배추 한 포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김장을 맛있게 담가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우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윤마님은 문득 자신의 말에 놀랐지요.
언제부터 칠복이와 자신을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둘은 작은 오두막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달콤한 고구마를 먹는 그 시간이 윤마님에겐 행복했지요.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칠복아, 너는 원래 가족이 없었니? 문득 윤마님이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지요.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네, 언젠가 제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위해서요. 칠복이의 말에 윤마님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진실했지요. 말은 어눌해도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윤마님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정승지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가문과 신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칠복이는 오두막 밖에서 잠들고 윤마님은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칠복이는 항상 윤마님의 공간을 지켜주었지요. 윤마님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양반 마님과 거지의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미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거기서 마을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기 오는 사람이 바보 칠복이가 주워온 마님이래. 에이, 양반이 어찌 저렇게 변할 수 있담? 가짜 양반이겠지. 아니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강대감의 딸이라는데? 두근거리는 소리에 윤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물을 길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두막에 돌아온 윤마님은 칠복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지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칠복아. 윤마님의 부름에 칠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순간 윤마님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복이는 놀란 눈으로 윤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난 네가 좋아.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칠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는 거친 손으로 윤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모든 신분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저도 마님을. 말을 더듬는 칠복이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비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습니다. 단지 손을 맞잡은 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요. 칠복이의 호흡 소리는 마치 봄바람 같았고 윤마님의 머리카락은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윤마님과 칠복이는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추위를 이겨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어요. 함께 김장을 담그고 밤에는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소박한 일상이 윤마님에게는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왔지요. 칠복아. 우리 내년에는 텃밭을 더 넓혀볼까?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으면 좋겠다. 그럼요, 마님. 우리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땅도 넓히고 씨앗도 더 많이 구해올게요. 칠복이는 여전히 윤마님을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윤마님은 이름을 부르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칠복이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요. 그에게 윤마님은 여전히 고귀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칠복이의 마음이 윤마님은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윤마님은 장터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지만 칠복이의 생일을 위해 작은 선물이라도 사고 싶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마님은 오랜만에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음 달 큰 잔치를 열 예정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윤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정승지였지요.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얼른 몸을 숨겼지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승지를 만날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대감님, 이쪽으로 가시지요. 하인의 인도를 받아 정승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더 깊이 몸을 숨겼지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 저 여인. 정승지의 눈이 윤마님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살아있었어? 윤마님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승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하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마님, 정말 당신이 맞소? 그렇소. 윤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승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하인들에게 물러가라 명령했지요. 그리고 윤마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옷을 입고 있소?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지냈소? 정승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히 대답했지요.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이제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오. 아니, 그렇지 않소. 당신은 아직 내 아내여. 뭐라고? 당신이 날 내쫓았잖소. 가문까지 망치고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나는 이제 좌의정에 올랐소.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이유가 없어. 오히려 당신이 필요하오. 무슨 말이오? 돌아오시오, 윤마님. 내가 다시 당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소. 윤 가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윤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양반의 지위,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회복. 정승지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칠복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내일 저녁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소. 정승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마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양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유혹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칠복이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오두막으로 돌아온 윤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지요. 마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윤마님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더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윤마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요. 그날 밤 윤마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지요. 한쪽은 화려한 비단옷과 풍요로운 양반의 삶, 다른 한쪽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 그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윤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결정을 내렸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윤마님은 칠복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사랑.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칠복아, 오늘 저녁에 잠시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 윤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칠복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지요. 칠복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야 해. 친정 언니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윤마님에게는 언니가 없었지요. 하지만 칠복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의아해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윤마님을 믿고 존중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윤마님은 그동안 몰래 간직해온 비단 옷 한 벌을 꺼내 입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한 윤마님은 마치 예전의 고귀한 마님으로 돌아간 듯했어요. 마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칠복이의 말에 윤마님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찬사가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요. 칠복아, 나 곧 돌아올게. 윤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윤마님을 배웅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윤마님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두막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정승지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윤마님을 본 정승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와주셨군요. 결정은 하셨소? 윤마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가문을 회복시켜 준다면 당신과 함께 가겠소. 정승지의 얼굴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윤마님을 가마에 태웠지요. 가마에 오르며 윤마님은 마지막으로 오두막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뒤로해야 했지요. 가마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신분과 가문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정승지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와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정원. 한때 윤마님이 살았던 곳이었지요.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한때 쫓겨났던 마님이 돌아온 것이니까요. 이제부터 윤마님은 다시 이 집의 안주인이오. 모두 공경하라. 정승지의 명령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마님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을 둘러보았지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방은 예전 그대로요. 내일부터 당신 아버님 강대감을 찾아뵙고 가문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오.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두막집에 있었지요. 칠복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까? 윤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이불과 화려한 가구들, 값비싼 보석함들, 한때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두막에서는 칠복이와 함께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지요. 그 소박한 행복이 지금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마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윤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식사 자리로 향했지요. 정승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수성찬이었어요. 윤마님은 음식을 바라보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서 드시오.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대하시니 어색하시겠소. 윤마님은 억지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와 함께 먹던 소박한 음식이 자꾸 생각났지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던 그 소박한 식사들.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정승지와 함께 아버지 강대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윤마님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아버지는 가문이 몰락한 후 그녀를 외면했었으니까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맞이할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미 대감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 두었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집은 예전보다 초라해져 있었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재산이 많이 줄어든 모양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의 모습은 윤마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노쇠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아버님, 윤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강대감의 눈에 잠시 감정이 스쳤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지요. 돌아왔구나. 단 한마디. 그것이 아버지가 건넨 첫 인사였습니다. 딸을 오랜만에 본 기쁨도 안도도 없었지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셋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승지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대감,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윤마님이 돌아왔으니 가문 회복을 위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대가 좌의정이 되었다 하니 이제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대화는 이어졌지만 윤마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정승지는 오직 가문과 권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요. 그들의 눈에 윤마님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가문 회복을 위한 수단, 그것이 그녀의 존재 가치였지요. 윤마님, 내일부터 정판서 댁 부인을 찾아가시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오.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마님이라는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윤마님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윤마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칠복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비가 오는데 지붕은 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정승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당신이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뭐라고요? 윤마님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승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지요. 내 하인들이 당신을 길에 버린 후 계속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 윤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칠복이와의 생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때가 되었기 때문이오. 이제 내게 당신이 필요해졌소. 새로운 정적이 나타났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 대감 가문의 지지가 필요했소. 정승지의 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윤마님은 비로소 깨달았지요. 정승지는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를 걱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인가요? 제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됐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소. 정승지의 말에 윤마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 굶주림, 절망, 그 모든 것을 정승지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윤마님의 머릿속에 칠복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였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지요. 그녀가 굶주리면 자신의 음식을 나누고 그녀가 춥다면 자신의 몸으로 감싸주던 그 따뜻한 사람. 칠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어. 윤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정승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요.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윤마님의 마음은 이미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녀의 진짜 집, 그녀의 진짜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식사가 끝난 후 윤마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가문과 신분을 위해 진정한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윤마님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옷까지도 보석도 모두 두고 갈 작정이었지요. 그저 칠복이와 함께 있었을 때 입던 낡은 옷 한 벌만을 꺼내 입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윤마님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가벼웠지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칠복아,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윤마님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양의 거리를 달리는 윤마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밤길은 어둡고 위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환했지요. 칠복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아닐까 하고요. 동이틀 무렵 윤마님은 마침내 오두막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가득 찼지요. 이제 곧 칠복이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두막에 도착한 윤마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칠복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저 차가운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흩어진 집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복아, 칠복아. 윤마님은 필사적으로 칠복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칠복이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오두막을 떠난 걸까요? 윤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한때 양반이었다가 거지가 되었다가 또다시 양반으로 돌아갔다 하더니 이제 또 돌아온 윤마님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칠복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윤마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바보 거지 말이오? 당신이 떠난 날부터 사라졌다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죠? 당신이 떠난 후 그 바보는 밤새 당신을 기다렸다는구려.
아침이 되어도 오지 않자 당신을 찾아 나섰지. 그 후로 이 마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소. 윤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이는 그녀를 찾아 떠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양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칠복이를 찾는 것은 마치 넓은 바다에서 작은 조개를 찾는 것과 같았지요. 하지만 윤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칠복이를 찾았지요. 장터, 강가,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마님은 이제 오두막을 혼자 지키며 살고 있었지요. 텃밭을 가꾸고 길에서 구걸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칠복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칠복이를 못 찾았구나.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던 윤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칠복이를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마님은 다시 한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큰 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 혹시 칠복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걸하는 거지들까지. 윤마님은 조심스레 거지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중에 칠복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지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그 모습은 분명 칠복이 같았습니다. 윤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칠복아, 윤마님은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분명 칠복이었지만 무언가가 달랐어요. 그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이었지요. 칠복아, 나야. 윤마님은 그의 앞에 서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복아, 날 기억하지 못하니? 우리 함께 살았잖아. 텃밭도 가꾸고. 그제서야 칠복이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식이 아닌 혼란이었지요. 내 마님, 어디 가셨을까? 칠복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윤마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환영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여기 있어, 칠복아. 내가 바로 여기 있어. 윤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떠나버린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칠복이는 윤마님을 찾아 헤매다 심한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기억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저 한양거리를 떠돌며 내 마님을 찾는 바보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마님은 칠복이를 오두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곳인 것처럼 오두막을 둘러보았지요. 윤마님은 포기하지 않고 칠복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추억, 함께 가꾼 텃밭, 나눠 먹던 고구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까지. 기억나니, 칠복아? 너는 항상 내게 말했지. 마님, 내가 평생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칠복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눈에 작은 변화가 보였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윤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녀를 조금이나마 알아본 것 같았지요. 그래, 칠복아, 내가 바로 내 마님이야. 윤마님은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비록 칠복이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윤마님과 칠복이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윤마님은 칠복이에게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때로는 칠복이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윤마님은 행복했어요. 봄이 찾아오고 두 사람은 다시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칠복이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손길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마님. 어느 날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와 눈빛은 예전의 칠복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윤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날이구나.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도 기업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마님과 바보 거지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지요.